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바퀴벌레면 죽여. 이제는 진짜 상식에 가까운 작품.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작품. 카미가 극찬하고 해세가 울부짖고 사르트르와 들레주가 탭댄스를 추던 레전드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지금부터는 변신이 대체 뭔 내용인지,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책인지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소름 끼치는 결말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악몽을 꿨나보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와는 다른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다. 아무리 살이 쪘다지만 배에 덮은 이불이 이렇게 시야를 가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불을 거들여 팔을 들어 올리자 가느다란 다리가 힘없이 흐느적거렸다. 뭐야, 아직 꿈인가? 분명 꿈은 아니다. 그렇지, 너무 일찍 일어나면 멍해지는 법이다. 회사를 다니고 나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있었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했을까?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들쭉날쭉하게 먹고 출근하면서부터 밀린 업무를 들여다봐야 하고, 그참 부모님 빚만 아니면 진작에 사표를 냈을 텐데. 아무튼 아침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으니 일어나긴 해야 한다. 잠깐, 지금이 몇 시지? 6시 반? 망했다. 미팅은 어쩌지? 아이고 미쳤다. 알람이 안 울렸나 보다. 이제 어쩌나? 회사는 알까? 이미 눈치챘겠지? 걱정이다. 별별 일로 트집 잡고 들들 볶는 사람들인데 아프다고 해야 하나? 5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는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 너 안 나가니? 늦잠 잔 거 아니야? 네, 지금 나가려고요. 대답을 뱉어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목소리에 어쩐지 괴로운 신음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곧이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늦잠을 잤다는 사실을 온 가족이 눈치챈 모양이다. 아들, 괜찮냐? 오빠,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문 좀 열어봐. 다행이다. 방문이 잠겨있다. 그래, 계속 이렇게 누워있을 순 없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망상도 점점 사라지겠지. 하지만 내 의지와 달리 다리는 제멋대로 흐느적거릴 뿐이었다. 안 되겠다. 아예 몸통 전체를 동시에 떨어뜨려야겠다. 등은 딱딱한 듯 싶으니 괜찮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해내야 한다. 나는 침대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그늘을 타듯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 동작은 뭐냐, 힘들진 않다. 꽤 재밌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힘센 사람 2명이 와서 나를 번쩍 들어주고 내가 몸을 뒤집을 때까지 잘 버텨주면 될 것 같은데 아빠한테 와서 좀 들어달라고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자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설마 회사에서 온 건가? 그 생각에 나는 온몸이 빳빳해졌다. 이윽고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그래, 저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겠다. 부장님이다. 아니 깡패야? 지각 좀 했다고 집까지 찾아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옳지. 뭐가 떨어졌나 본데요? 오빠, 문 좀 열어봐. 회사에서 오셨어. 부장님이 오늘 미팅은 어쨌냐고 물어보신다. 내가 뭐라고 전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너가 나와서 좀 설명드려. 아휴, 부장님, 몸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진짜 저럴 애가 아니거든요. 우리 애는요, 일밖에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일 좀 그만하고 나가서 놀라고 잔소리 할 정도라니까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미팅이었다 보니 말이죠. 영업을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좀 불편해도 열정으로 극복해야 하는 순간. 아들아, 문 좀 열어봐라.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안 됩니다. 그 순간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고 갑자기 여동생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쟤는 대체 왜 우는 거야? 이상하네. 상사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내 꼴을 보여주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출근해서 적당히 변명하며 끝날 일을 울며 불며 난리치고 일으키우니 참. 이 사람아, 문 좀 열어. 왜 이렇게 무책임해? 자네 요즘 실적도 이상하고 일도 대충대충 하더니 결국 이렇게 막 나가자는 거야? 그 말을 듣자 나는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쳤다. 아니요, 부장님. 지금 나갈게요.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요. 지금 침대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의자를 밀며 꿈틀꿈틀 문 쪽으로 기어갔다. 몸에서는 찐득찐득한 물질이 새어나와 몹시 불편했다. 그런데요, 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좀 이상하네요. 일을 대충 한 적 없고 그렇게 보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문서 보내드린 걸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일어는 나고 있는데 먼저 가셔도 됩니다.
지금 기운이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이 친구가 지금 저를 놀리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분명히 많이 아픈 거예요. 오빠, 괜찮아? 이모! 밑에서 열쇠 좀 가져와 봐요. 잠깐만요. 문이 열립니다. 이거 봐요. 그 순간 제가 열었어요. 그레고르의 몸에서는 거무튀튀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중후심에 불타는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레고르는 스스로 냉정을 유지하는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옷 갈아입고 자료 챙겨서 출발하겠습니다. 영업이란 게 참 고된 일이에요. 그죠? 편견도 엄청 많이 생기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부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 회사 가시는 거예요? 혹시 보고하시게요? 부장님, 누구나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쌓은 실적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몸이 좀 좋아지면요,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가족들도 저 하나만 보고 사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뒷소문이 돌기도 하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장님,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부장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다 계단에 발을 내려놓은 순간 발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황급히 뛰어내려갔다. 나는 부장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에게 가려했다. 그때 몸이 퍽 하고 엎어지고 말았다. 오늘 처음으로 안정감이 든다. 내 발들이 바닥을 딛고 있다니. 잠시만요, 부장님! 어머니의 비명에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가로막고 신문을 말아 휘두르며 방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던 그때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거칠게 걷어차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 후로 하루가 지났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분명 불도 켜져 있고 발꿈치로 살금살금 걷는 소리도 나고 집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야. 나는 초조하게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침대 밑은 비좁기는 해도 무척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때 드디어 문이 열렸다. 문 쪽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여동생이 고개만 빼꼼 내밀고 방 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침대에서 반쯤 삐져나온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동생은 소스라치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뭘 저렇게 놀라는 거야? 나는 몹시 민망해져 침대 밑으로 최대한 몸을 구겨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은 자기가 한 짓을 뉘우친 듯 또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까치발을 딛고 조심히 들어오더니 방바닥에 여러 음식을 펼쳐놓고는 허겁지겁 방을 나갔다. 어떤 이유에선지 밖에선 열쇠까지 잠근다. 가만 보자. 어디 내가 뭘 좋아할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갖고 온 모양이다. 나는 얼른 다가가서 썩은 치즈와 상한 야채를 개걸스럽게 먹어쳤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그에 반해 신선한 음식은 맛도 없고 냄새도 역겹다. 나는 한 입도 먹지 않고 멀찍이 밀어넣었다. 이날 이후로 나의 식사는 정해졌다. 상한 야채, 썩은 치즈, 먹다 남은 음식. 그레고르의 식사는 매일 이랬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누구도 그레고르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기에 그레고르는 늘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대개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생계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슬픔이 밀려왔다.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나는 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고 야근을 반복하며 초고속 승진을 해냈다. 돈을 가져올 때마다 가족은 늘 기뻐했다. 넓고 훌륭한 집으로 이사를 받고 자랑할 만한 물건들도 많아졌다. 그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는데 이후에도 나는 계속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때처럼 행복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 돈을 챙겼다. 확실히 마음이 오고 가는 느낌은 아니었지. 몸이 미끄러진다. 긴 정적이 흘렀다. 가족들은 늘 이렇게 그레고르가 내는 아주 작은 소리에 또 입을 다물곤 했다. 또 무슨 짓을 하나 보다. 가족들은 이내 멈췄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갔다. 여동생은 나를 보살피는 일도 익숙해졌다. 때때로 친절한 말투를 쓰기도 했다. 내가 밥을 다 먹으면 오늘 밥은 맛있나 봐. 라고 중얼거렸고 내가 밥을 남기면 많이 남겼네. 하고 풀이 죽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여동생이 들어올 때면 소름이 끼친다. 여동생은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숨이 막혀 답답해 죽겠다는 듯이 황급히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여동생이 내 방에 들어오는 동안 부모님은 늘 그 앞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여동생이 방에서 나오기 무섭게 내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는지 궁금증을 쏟아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아들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은 이유를 내세우며 그녀를 막아섰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불쌍한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해줘.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여동생이 아버지가 잠깐 외출한 틈을 타 몰래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어머니는 망설이듯 걸음을 멈췄다. 막상 아들의 모습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엄마. 늘 침대 밑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고 천천히 문을 여니 그레고르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하느님. 어머니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오빠, 왜 그러는 거야? 동생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봤다. 벌레가 된 후로 누군가가 말을 건 일은 처음이다. 천장에 매달리기는 새롭게 개발한 내 취미였다. 숨도 편하게 쉴 수 있었고 작은 진동이 온몸에 퍼지는 게 몹시 기분이 좋았다. 그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나는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걱정과 가책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급기야 그레고르는 현기증이 밀려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2층 복도에서 울려 퍼진다. 외출해서 막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가 마주한 광경은 가관이었다. 기절한 부인, 주저앉은 딸, 그 앞에 놓인 거대한 벌레. 그레고르. 저건 아버지? 아버지가 맞나? 아버지는 각이 잡힌 정장을 입고 꿋꿋한 자세와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내가 알던 무기력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아버지는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양팔을 걷어붙이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즉시 뒤를 돌아 달아나려 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휙 날아와 내 머리를 스친다. 사과였다. 곧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는 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를 사과를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나를 사과로 죽이려 작정한 듯 싶었다. 사과 몇 개가 그레고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어 날아온 사과 하나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에 박혔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리꽂히는 듯한 고통에 온몸이 떨렸다.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진다. 그러다 죽겠어요, 아빠! 힘이 빠진다. 그레고르의 등에 박힌 사과는 자기 자신도 꺼내지 못했고 다른 누구도 꺼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레고르의 모습은 훨씬 더 비참하고 징그럽게 변했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아무리 징그러워도 어디까지나 가족이었다. 따라서 가족은 그레고르를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불쾌한 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삼키고 참아야 한다. 아버지 역시 그것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라고 여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 가족들은 저번 일에 대한 보상으로 매일 저녁 시간마다 잠깐씩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덕분에 그레고르는 아래층이 보이지 않지만 가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했고 밤이 되면 아버지는 야근을, 어머니는 부업을, 여동생은 공부를 했다. 여동생은 이제 조금 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출근 전에 아무 음식이나 대충 발끝으로 밀어 넣었다가 저녁이 되면 내가 밥을 먹었든 말든 빗자루로 휙 쓸어버릴 뿐이었다. 청소도 귀찮아졌는지 더러운 자국이 벽에 그대로 남았고 여기저기 먼지 덩어리와 쓰레기가 굴러다녔다. 동생 눈에도 오물과 쓰레기가 뻔히 보일 테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특권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특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없는 동안에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한 일이 있었는데 돌아온 여동생은 심한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불쾌해하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좀 애한테 맡겨놓지.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봐도 여동생은 분이 사겨지지가 않는지 조그만 주먹으로 탁자를 마구 두드려대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젠 절대 청소 안 해! 세 식구가 매일같이 힘들게 일해도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남는 빈 방에 하숙인 2명을 들이게 되었다. 그레고르는 분주한 소리에 잠에 샀겠다. 웬일인지 거실에 하숙인들이 있는데도 문이 열려있다. 여동생이 문을 닫는 걸 까먹은 모양이다. 거실에서는 하숙인들이 식탁에 앉아있다. 고상하게 신문을 읽는 하숙인들에게 어머니가 분주하게 커피와 디저트를 가져다 주는 동안 아버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주춤주춤 서 있었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무슨 소리죠? 딸이 바이올린 연습 중인가 본데요. 혹시 거슬리시면 바로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이쪽으로 와서 연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럽시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연주자라도 되는 마냥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허둥지둥 악보대를 들고 와서는 여동생을 불러 거실 가운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했다. 바이올린 선율이 집안에 울려 퍼진다. 나는 아름답고도 슬픈 그 연주에 매료되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방에서 기어나왔다. 아무도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숙인들은 동생의 연주를 조금 지켜보는가 싶더니 금방 연주가 지겨워진 듯 자기들끼리 속삭이더니 담뱃불을 켰다. 그들은 몹시 초조해 보였다. 체면상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분명 동생의 연주는 훌륭했다. 정말이죠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이렇게 음악에 감동을 느끼는데 정녕 내가 벌레란 말인가? 나는 음악에 홀린 듯이 거실로 계속 나아갔다. 할 수만 있다면 동생에게 말하고 싶었다. 너가 음악에 하고 싶다면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네 연주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때 저기 하숙인들은 서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몹시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저게 뭔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들어가 쉬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며 그들을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레고르가 안 보이도록 길을 썼다. 아니, 저게 뭐냐니까요? 하숙이는 약간 화가 난 듯 보였다. 아버지의 거슬리는 행동 때문인지 그레고르 같은 게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 얼른 들어가시죠. 아버지는 악착같이 그들을 방까지 몰아세웠다. 이윽고 방문 앞에 다다르자 하숙이는 화가 난 듯 캉! 하고 발을 굴렀다. 저는 선언합니다. 이 집의 불쾌함을 근거로 방을 해약하겠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바닥에 침을 뱉었다.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의 방세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지도 생각해볼 겁니다. 하숙이는 입을 다물고 마치 뭔가를 기대하는 표정으로 똑바로 앞을 쳐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따라서 입을 열었다. 저도 해약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숙인들은 요란스럽게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기나긴 정적이 흘렀다. 그때 여동생이 손으로 탁자를 치며 입을 열었다. 전 이제 알겠어요. 저건 오빠가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이젠 저걸 없앤다고 해도 아무도 우릴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여동생은 소파에 앉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저게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죠.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별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더 이상 저런 걱정거리를 두고 괴로움을 겪을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동생은 왈칵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은 품에 안긴 어머니의 얼굴로 뚝뚝 떨어졌다. 동생은 기계적인 손동작으로 어머니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니? 아버지는 몹시 자상하게 말했다. 그건... 저놈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면? 아버지는 마치 질문하듯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 만약 저놈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면 협이라도 할 텐데 마음이라도 알아주면. 아버지의 반복되는 말에 여동생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외쳤다. 내쫓아야 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저건 오빠가 아니에요.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자상한 오빠라면 진작에 자기 발로 이 집을 나갔을 거예요. 끔찍한 벌레랑 함께 못 산다는 사실을 진즉에 눈치채고 멀리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저건 괴물이에요. 저거 보세요. 또 시작이에요. 그레고르는 그저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여동생은 혼비백산 어머니를 그레고르 쪽으로 밀쳐내고 도망쳤다. 저리 가! 저리 가! 아버지도 여동생의 행동을 보고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앞으로 쳐들었다. 그레고르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방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허약해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바닥에 자꾸만 머리를 부딪혔을 뿐이었다.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가족들이 말없이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으로 나아갔다. 방으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기분은 좋았다. 뭔가 아픔이 가시는 듯하다. 등에 박힌 사과도 먼지가 쌓인 염증도 괜찮다. 그래, 나는 진작부터 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레고르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내 우당탕 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동생이 달려왔다.
여동생은 황급히 방문을 닫고 열쇠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외쳤다. 드디어! 엄마! 아빠! 죽은 것 같아요! 부부는 잠옷바람으로 급하게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죽었다고? 엄청 말랐네요. 자, 그럼 이제 하느님께 기도드리자. 아버지가 성우를 긋자 두 여자도 그를 따라했다. 그러고는 다 함께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각자의 상사에게 전화를 했다. 세 사람은 모처럼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를 쉴 만한 이유가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이 필요했다. 기차 안에는 오붓한 세 사람뿐이었다. 따뜻한 햇볕이 차창을 통해 그들을 비춰주었다. 그들은 편안한 얼굴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희망이 없지는 않았다. 더 싸고 실용적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부는 활기찬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느꼈다. 이제는 딸이 토실토실 예쁘게 처녀티가 물씬 풍기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슬슬 좋은 신랑감을 구해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여동생은 기저귀와 함께 싱싱한 육체를 활짝 핀다. 부부의 눈에는 그런 딸의 모습이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미래의 증거처럼 비춰졌다. 자, 우선 오늘도 변신에 관한 글을 책이든 논문이든 안 가리고 싸그리 싹싹 읽어왔는데요. 변신도 다른 고전과 마찬가지로 해설이 크게 갈리는 작품입니다. 해설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1. 아빠와의 관계. 2. 물질주의. 3. 실존주의. 고요. 겉다리 해석으로는 유대인, 종교, 정신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놈들 중에 대체 어떤 놈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는가? 흔히들 카프카는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되곤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애매한 소설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나온 해설이 전부 100점짜리 해설이고 일리도 있걸랑요. 사실 이런 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똑같은 정답을 두고 관점의 차이로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어느 논문을 뒤지고 또 뒤져봐도 이상하게도 다들 해설이 나뉜다. 모든 해설이 일리 있다. 고만하고 이 해설들을 합쳐서 보는 시도가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계 최초로 대가들의 해설을 하나로 뿅 합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200점짜리 변신 해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대가들도 못한 걸 네가 뭔 재주로 하냐? 그게 말이죠. 온전히 제 힘은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대가의 힘을 빌려오려고 해요. 제가 앞서 변신의 해설 방향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도 제 최초의 철학자가 이 모든 분야에서 기막힌 대통합을 이룬 전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북튜버 타이틀 대신 둘째 가라면 서러운 프롬바로서 여기저기 프롬의 도구들을 빌려와 변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줘 에리 프롬. 오늘은 저 대신 프롬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가만. 작품에서 쓰이는 벌레, 운개지버라는 표현은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갑충, 독충 정도의 빈도를 보여주는 단어라 보면 이해가 쉽죠. 그러면 작가 카프카는 왜 굳이 벌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카프카의 아빠가 실제로 카프카 친구에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작품은요, 메인 소재부터 아버지랑 관련된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변신뿐만 아니라 카프카 작품은 대부분 아버지 상의 캐릭터가 나오고요, 보통 최후의 심판관 역할을 하죠. 카프카의 아빠로 말할 것 같으면 성공한 사업가였고 또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였으면 파이프라인이 어쩌고 추월차선이 어쩌고 하며 돈과 능력만 추구하면서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사람이었겠죠. 카프카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빠한테 시달리며 세상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책도 읽으면서 무언가 석연찮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던 그때 카프카는 우연찮게 동부 유대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공동체와 사랑, 예술의 존재를 배웁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나르시시스트 집안에서 태어났던 서부 유대인 카프카, 그는 끝끝내 동부 친구들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우적대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변신이라는 소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빠와의 관계를 다룬 자서전으로 봐야 하나?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아빠가 누구냐가 아니라 아빠가 뜻하는 게 뭐냐겠죠. 자, 여러분, 에리 프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굳이 심플하게 나누자면 소유냐 존재냐로 나눌 수 있다고요. 어린 왕자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돈, 명예, 성취, 인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에 얽매인다면 당신은 소유 모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존재 모드는 대체 뭐냐? 그런 소유의 답답하고 냉정하고 꽉 막힌 느낌이랑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눔, 배품, 희생, 사랑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존재 모드죠. 당신이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소유 모드다. 존재를 더 중요시하면 존재 모드다. 어떻게 사람이 딱딱 나뉘냐? 사실 프롬도 딱딱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쪽이 세질수록 다른 한쪽이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MBTI랑 비슷해요. T력이 높으면 F력이 낮은 것처럼 소유력이 높으면 존재력이 낮더라. 그리고요, 이런 식의 이분법은 프롬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원조는 예수님, 부처님이에요. 그들은 늘 입을 모아 말해왔죠. 소유를 추구하면 인간 본질에서 멀어지고 괴로워지더라. 존재를 추구하면 인간 본질과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더라.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카프카의 아버지는 뭐다? 소유에 가까운 사람이다. 돈과 명예를 중요시한다. 아들을 물건처럼 대하고 지 맘대로 이래저래 통제하려 든다. 카프카의 친구들, 동유럽 극단 친구들은 뭐다? 존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랑과 공동체를 중요시한다. 서로를 막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준다. 그렇다면 답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변신은 소유에 찌든 가족들을 돌려가고 존재를 올려치는 소설이겠죠? 돈과 명예를 돌려가고 사랑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소설이겠죠? 맞나? 조금 헷갈리시죠? 잠깐 테스트를 해봅시다. 책 부의 추월차선은 소유인가요? 존재인가요? 네,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한 소유 모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대로 괜찮아류 힐링책은 완벽한 존재 모드겠죠? 아니요. 아닙니다. 소유에 가까운 힐링책도 아주 많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해봅시다. 우파와 좌파는 어떨까요? 뭔가 이미지만 봤을 때는 우파는 소유, 좌파는 존재에 가까운. 아니요,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해한 내용은요, 소유는 like 이기심, 돈, 명예, 성취, 존재는 like 이타심, 희생, 배품,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변신에 나오는 가족들이 사랑보다는 돈을 추구한다, 명예욕에 찌들었다 고 보기에는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보세요, 변신에 나오는 가족들은 도움 하나 안 되는 흉측한 그레고르를 위해 명백히 희생하지 않습니까?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버리기보다 밥도 주고 열심히 보살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레고르가 벌레가 됐을 때 걱정도 많이 하고 죽었을 때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레고르 가족이 보여주는 가치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희생과 배품에 가깝지 않습니까? 소유보단 존재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를 처음 읽는 분들, 아니 그 너머 종교, 철학, 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혼란을 겪고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는 이미 돈보다 사랑을 중요시하는데 대체 그딴 걸 왜 공부함? 그런데요,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를 직접 구분할 때는 돈이냐 사랑이냐, 명예냐 가족이냐, 자기개발이냐 힐링이냐,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말해도 존재에 가까울 수 있고 사랑을 말해도 소유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뭘 봐야 하냐? 아주 쉽게 보자면 조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포장지만 보고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리지만 여러분이 봐야 할 건 거기에 조건이 얼마나 붙어 있냐죠. 사랑의 근거를 따지고 묻는다면 그 안에 든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 가깝습니다. 그게 뭔 말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우리는요, 가전제품이나 물건한테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보세요. 아이패드 애정한다. 내 사랑 페리도트 그린? 어때요? 막 어색하지는 않죠?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패드라도 잘 안 돌아가고 잘 안 켜지면 어떡하죠? 버립니다. 버리고 새 걸로 바꿉니다. 왜냐? 망가졌으니까. 가전제품에 대한 사랑에는 잘 돌아가면, 잘 켜지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소유 모드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요, 소유에 찌든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더 많이 쓰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 무의식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죠. 소유 모드 사람들은 돈을 벌어다 주면, 자랑거리가 되면 사랑하고 애정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 상대를 망가졌다고 판단합니다. 저는요, 아직도 소유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와 똑같은 소유 모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순간 암에 걸리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뭐시기 저시기 하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망가졌다고 판단을 할 거고 그 사람을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뭐라고? 너 진짜 미쳤냐? 너나 버리겠지. 난 아닌데. 네, 맞습니다. 저도 안 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가족을 버리는 잔인하고 매정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상냥하신 여러분은요, 가족이 암에 걸리거나 혹은 정말로 그레고르처럼 벌레가 되었다 한들 동물원에 팔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이 세상에 남겼던 가장 귀중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머릿속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레고르네 가족의 심리 상태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말로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유 모드로 사는 그들 마음에는 확신의 혐오가 자리 잡은 상태죠. 그렇지만 어찌 우리가 이런 더러운 무의식을 쉽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향한 경멸과 역겨움을 꾹꾹 참고 눌러가면서 가족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럼 됐네. 뭐가 문제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마음이 불일치할 때 우리 몸은 쬐끔한 오류를 일으킵니다. 흔히 말하는 쎄함과 미묘함이 이런 오류의 결과죠. 여러분, 변신은요, 소재부터가 공상 판타지스러운데도 현실적이고 리얼하다는 평가를 받는 문학입니다. 왜냐? 현실에서 보여지는 미묘함, 말로 표현하기 힘든 쎄함을 기가 막히게 담아냈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벌레가 됐음에도 차오르는 역겨움을 꾹꾹 참아내면서 열심히 부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무의식을 억누를수록 이들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잦아집니다. 그레고르는 점점 더 방치되고 방은 점점 더 더러워져 가죠. 자기 혼자 오빠를 돌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던 여동생은 무의식적으로는 항상 벌레를 돌보지 않을 핑계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레고르 방을 청소하자 여동생은 이때다 싶어 어떻게 내 일을 뺏어갈 수 있냐며 어머니를 비난하고 눈물을 흘리죠. 이후 그레고르가 동생의 연주를 듣기 위해 방에서 기어나온 순간 한심하고 징그러운 벌레에게 투숙객들은 내심 우월감과 흥미를 느꼈지만 그들은 벌레라는 핑계거리를 들며 월세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역이용하려 듭니다. 가족들도 때를 놓치지 않죠. 그레고르를 쫓아내고 탓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자마자 억눌렀던 속마음을 우다다 쏟아내며 그레고르를 비난해댑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레고르가 죽고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사체를 보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면 가족이 죽으면 슬퍼해야 하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사실 오랜만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 기쁠 뿐입니다. 지금까지 소유냐 존재냐로 변신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게 많아요. 소유냐 존재냐로 설명이 다 된다면 그레고르는 대체 뭐란 말이죠?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사랑을 추구하던 존재 모든 사람 아닌가요? 사랑에 이렇다 할 조건도 없었고 그냥 맹목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그레고르는 빼박켄트 존재 모드인데 대체 왜 벌레가 되어 괴로워하는 걸까요? 요거는 오히려 존재를 비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주인공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기 전에 분명히 소유보다는 존재를 위하는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에리 프롬의 두 번째 검증 도구, 수동이냐 능동이냐입니다. 그레고르는 마치 존재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까고 보면 그레고르는 대체 왜,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를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로 그냥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에 불과했죠. 하지만 남들이 맞다는 걸, 남들이 시키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며 기계처럼 따르려고만 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니까. 납득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건요, 무의식 속 자아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참는 거에 가깝죠. 이렇게 참고 참으면 어떻게 된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뻥 터져버린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몹시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부모님께 주어들은 대로, 아무튼 돈을 벌면 되리라는 믿음만 갖고 기계처럼 일만 하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봐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을 가족들에게 주면 가족들은 기뻐하답니다. 그 돈을 집 사는 데 쓰면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보답니다. 그레고르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검증해왔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물질주의의 약점, 도파민의 역치가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질과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은 도파민이다, 지속되지가 않는다, 점점 질린다는 뜻이죠. 그레고르가 벌어다주는 돈에 처음에 기뻐하던 가족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익숙해집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돈 벌어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최고다 같은 말을 내뱉지만서도 사실은 별 감흥이 없어요. 이거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래요. 도파민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여태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고르는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옳은 일인가 하는 의심이 들죠. 이제는 일도 야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야만 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라이크 낙타? 사실 요거 여러분도 하는 생각이죠? 취직하고 일하고 승진하고 패드 사고 옷도 사고 술도 먹고 야근하고 적금 넣고 내일 또 출근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뭐야? 현타가 딱 옵니다. 돌을 꼭대기로 힘들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올렸다 하는 무의미한 벌을 받는 느낌이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순간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과 달리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다른 종족으로 변신한 것만 같은 허무한 기분을 겪죠.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느끼고 실존적 위기에 빠진 상황, 요게 바로 그레고르가 처한 상황입니다. 작품 내에서 그레고르의 벌레화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작품의 핵심이 아니기에 고정 댓글에서 추가로 설명해 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신해서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누구다? 그레고르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죠. 네, 가족들은 첫 등장부터 쎄하기 그지 없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서 지각하겠다는 그레고르에게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리질 않나, 엄마는 안절부절하질 않나, 아빠는 승질을 내질 않나. 뭔가 그레고르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레고르의 기능을 걱정하는 느낌입니다. 아버지라는 작자는 벌레로 변한 아들을 보자마자 주먹을 쥐고 분노에 떨다가 눈물을 터뜨리기까지 합니다. 이건 뭔가 벌레가 된 아들을 봤다기보단 주식을 말아먹은 투자자 같은 모습이죠. 이후에도 가족은 벌레가 된 아들을 보고도 그를 어떻게 되돌릴지, 어떻게 보살필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먹고 살지를 훨씬 크게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보고도 해방감과 후련함을 느낄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눈앞에 대체품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요. 책을 꼼꼼히 읽으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가족들이 그레고르에게 느끼는 감정은 소중한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 보다는 돈을 벌어다 주던 사람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됐다, 소중한 물건이 기능을 잃었다에 훨씬 가깝습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가지고 놀며 놀려대는 가정부 할멈, 단순 유흥거리로만 여기며 신기해하던 하숙객들처럼 그레고르와 경제적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만 벌레에게 시큰둥한 것이 그 방증이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변신이 대체 왜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적인 문학이라 불리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요, 정말 현실적인 문학입니다. 특히나 우리에게는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서로를 물질로만 보는 사회가 됐으니까요. 입으로는 여전히 사랑이니 가족이니 의문이 하는 얘기를 위선적으로 내뱉지만 마음속 무의식은 물질과 소유로만 그득하니까요. 최근에 밈처럼 떠돌았던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하는 질문은요, 대한민국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질문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 벌레가 될지 모르는 땅 위에서 반드시 벌레로 죽어야만 하니까요. 사실 소유 모두가 만드는 오류, 논리적 에러는 겁나도록 많아요. 제 채널에서도 1년 내내 매번 다르게 소개드렸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죠. 다만 카프카의 변신은 그 수많은 오류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도 유독한 오류를 낱낱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당연한 전제를 너무나 하찮게 보곤 합니다. 우리가 걸어놓은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 대단한 근거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진실을 너무나도 하찮게 봅니다. 입으로는 그래도 사랑, 그래도 가족, 그래도 우정, 이니 뭐니 타령하면서 의식으로는 다른 사람을 성취만으로 판단하는 머저리가 되어버렸죠. 이제 여러분은 100% 소중한 사람이 벌레처럼 무능해지는 순간 그레고르네 가족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혐오라는 무의식 위에서 사랑이라는 너절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보살피고 마지못해 챙겨주겠죠. 그런 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버려야 할지 핑계거리를 찾아 헤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엔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우리는요, 미래의 자기 자신을 벌레로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벌레가 되는 순간은 수십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시간 뒤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당신은 지금 이대로라면 100% 벌레가 됩니다. 그레고르처럼 실존적 위기를 맞이하고 의욕이 없어지는 정도는 양반이죠. 재수가 없어서 취직이 안 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꼬리를 잘리거나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공사장에 떨어진 벽돌을 맞거나 자동차에 치이거나 불치병이나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100세 시대가 온 지는 오래입니다. 수십 년 뒤에는 100세가 아니라 150세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을 벌레 취급당하며 살아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당신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안도와 해방감을 주는 순간이 100%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 무능력을 무가치라고 판단하는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어왔던 우리가, 조건을 사랑이라고 확신하며 그저 열심히만 살아왔던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을 정통으로 쳐맞고 그레고르 같은 벌레가 되는 순간, 그제서야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고 말 테죠. 아, 내가 만들어왔던 건 나를 심판하는 단두대였구나.